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 2학기 중간고사 영상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교재 페이지 한번 짚어보면, 교재는 여러분 그 신간에 붙어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 시험 범위 다 안내 받았겠지만, 53페이지부터 보면 되겠고, 교과서는 192페이지부터 시험 범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다뤘던 부분이 6.25 전쟁 이후 남북 정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총 교과서 페이지는 254페이지까지 해당될 건데 그 내용들을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간회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1931년에 이제 활동이 중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신간의 창립 배경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난 1학기 말에, 기말에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60만세 운동 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연대한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또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회주의 내에 정오의 선언과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타락한 민족주의가 아닌 한 뭐 연대에서 활동을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요. 자, 구성을 본다면 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단체다. 그런데 민족주의 안에서도 타락한 민족주의 자치론자를 제외한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결합을 하고 있더라. 자, 활동. 자, 우리가 배웠던 뭐 독립협회니, 민중토론이니, 민족주의 활동들하고 뭐 굉장히 유사합니다.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공간에서 집단 자체를 키워왔고, 뭐 독립에 대한 이야기, 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이야기, 그런 여론들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대표적인 활동으로 언급해 볼 수 있는 건 1929년 이후에 학생운동,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광저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927년에 만들어졌던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 1학기 때는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저학생 항일운동,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했죠. 두 개의 학생운동 사이에 신간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기억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주의 내에서 불만이 이제 나와서 결과적으로 해소되겠고, 뭐 불만도 불만이지만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의 지시 자체가 너네들의 계급 투쟁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받았고요. 자, 자매단체 한번 기억해둬야죠.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네,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운동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보통 우리 수업 시간은 크게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주로 2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넓게는 20년대, 30년대에 걸쳐서 있는 사회운동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게 흐름이 끊겼었습니다. 1학기 때는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됐다면, 이제 2학기 때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영역이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는 건 여성 해방 운동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 여권 신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단체는 근우회겠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되겠고, 자, 소년 운동과 같은 경우 방종환, 천도교 계열이 어린이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어린이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 잡지 어린이나 어린이날 제정, 천도교 소년회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진주 지역에서 백정들이 차별을 받자 자, 형평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게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는데요. 자,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가 많이 개선되어 있진 않습니다. 점차 개선되어 있는 사회로 가고는 있는데 일제강점기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강했을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이 사회운동 총 5개 영역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족문화수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언어와 역사라고 하는 측면이겠는데, 역사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뭐 진단학회와 같은 실증 사학도 있고, 뭐 민족주의 사학, 뭐 신채호나 박은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사회경제 사학이라고 해서 아예 그 뭡니까 그 제국주의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그 뭐랄까 어, 한반도의 역사관 자체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었죠. 특히 일본이 식민사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혀 발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정체성론을 제시하였는데 백나무는 사회경제사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사회 발전 단계처럼 뭔가 흐름이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반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던 것 같고요. 자, 언어 같은 경우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체 두 개입니다.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 활동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규모상에서나 활동면에서나 조선어 학회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고요. 자, 기타 언론 교육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뭐 종교, 뭐 우리가 원불교나 뭐 개신교나 뭐 천주교 활동도 예를 들어봤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영향력은 역사와 언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일제강점기 마지막 3단계인 민족 말살 통치를 보고 있는데 시대상으로는 1930년대, 1940년대에 걸쳐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앞뒤 빼고 그냥 핵심만 강조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이든 1940년 태평양 전쟁이든 아시아 전선 지역에서 전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어떻게든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것들을 개조해서 일본화 시켜버릴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물건이나 사람들을 전쟁에 데려가겠죠. 자, 한국 식민화 정책. 자, 정신적으로 일본화 만들어 놓는 거고요. 뭐 창씨개명, 뭐 신사참배, 뭡니까? 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명한다. 뭐 이런 거, 뭐 내선일체, 뭐 이런 거 있죠. 자, 병창 귀자 정책. 자, 전쟁을 준비하니까 주로 한반도 북쪽의 중화공업을 육성하게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군수공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전쟁 동원체제에 자, 사람 빼앗아 가져 여성들은 물건을 만드는 거죠. 무기 만드는데 이용하고, 남성들은 주로 전선에 투입을 시킨다. 자, 물건 빼앗아 가져 쌀, 불량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쌀, 또한 뭐 쇠붙이, 뭐 수저, 녹그릇 다 무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 너네도 전선에 동원되어야 된다. 같은 일본인이다라고 하는 논리 가지고 모든 한반도의 상황을 전쟁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교과서 214쪽에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친일파라고 하는 말들을 쓰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크게 선생님, 이 교과서에 따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강점 과정에서 적극적인 매국노 역할을 한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 을사오적을 떠올려 보면 되겠고요.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 이들은 전반적인 1910년과 1945년에 걸친, 그래서 약 35년의 일제 통치에 협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주로 군인, 경찰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 사실 2번과 3번은 중첩되는 영향이 있겠는데, 3번은 민족 말살 통치기에 협력한 친일파들을 일컫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식인들, 이광수, 김환란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도 대일본 제국을 위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꺼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복 이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뭐 좀 짜잘한 부분들이 막 복합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임시정부하고 관련해서는 한인애국단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김구가 만들었던 단체였고요. 1931년에 만들어졌고, 임시정부의 활동의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고, 자,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김구와 김원봉, 양대 산맥이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민족혁명당과 세트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고, 조선의용대는 아마 뒤에서 다루게 되겠는데 위와 아래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1번과 3번은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김구에 의해서 1940년 충칭에 정착한 이후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조직되고 있더라. 그래서 뒤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정당, 정치 활동과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의 세트처럼 돌아가고 있더라. 네, 한국 광복군 빠진 것 같아서 한국 광복군도 기억해 보고요. 자,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들이 준정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고, 크게 세 개의 단체가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들도 1940년대 건국강령을 발표했고, 거의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국 준비 활동 세력들 중에 가장 대표하는 현재 남한정부의 주축이 되는 세력과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 중국 황하강 남쪽, 그 황하강 그 지류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조선독립동맹. 조선독립동맹은 예난 지역에서 활동했고, 주로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죠.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조선의용군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정부 조직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한반도 한성 지역에 있었던 조선 건국 동맹이 있습니다. 명운형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였고, 이게 말 그대로 건국을 준비하고 있던 활동을 보여주는 명칭이 보이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또 그 이후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체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세트를 묶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치 세력과 군대의 조직을 묶어볼게요. 조선독립동맹, 대한민국 입정부, 조선건국동맹이 하나의 건국 준비 세력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들과 묶어서 군대 세트 보입니까? 네. 북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일성 예를 들어보면 동북항일여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이곳에 개편된 정치 조직으로 조국 광복회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이 기억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건국 동맹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군대는 없습니다. 대신 이후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할 때 치안대 같은 조직이 보입니다. 이 치안대는 조선 건국 동맹에는 없는 것 같고 건국 준비위원회 들어갈 때 보이게 되는 명칭입니다. 선생님 방과 후 기초반 때 썼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보면 뭘 볼 거냐면 그 김원봉 주류 세력들. 김원봉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폭탄을 던지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혼자 개인이 폭탄 던지다 보니까 세상이 이러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단체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당, 당체 세력인, 정치 세력인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세트로 뭐죠?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고 조선의용대도 지금 김원봉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땅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대로 활약을 했었고 네, 개인이 아닌 함께하는 활동으로 바뀌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한 조선의용대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겠고요. 자, 또한 남으로 내려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단체로 바뀌게 되고, 이 단체는 조선독립동맹과 세트로 같이 가게 되겠고요. 자, 아래 라인은 왜 그어봤냐면, 김원봉이 남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라인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장, 오늘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겠습니다. 김원봉 나중에 그 북한으로 넘어가죠. 자, 광복구 정치 상황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광복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주권을 갖고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외세, 뭐 미국이나 뭐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할 거냐 뭐 그런 회의들을 한 끝에 이제 외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통치하게 되는 방향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앞에서 건국준비 세력들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여운형이 만든 단체였고요. 조선건국동맹이 바뀐 명칭이었고, 자, 여운형은 중도 좌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도파를 끌어당겨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안재홍이라고 하는 중도 우파 세력이 결국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미군정과 소군정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 단체 이름을 나라처럼 바꿔버리죠. 그래서 여운형은 앞서 총독부의 행정권을 이양받기로 약속을 받았었는데 이제 외세의 개입이 강해지니까 총독부가 뇌절을 쳤었죠. 자, 한반도 미래. 자, 미군하고 소군이 들어와서 통치합니다. 특히 이제 소군과 같은 경우는 북한 지역의 간접 통치를 도와주곤 있는데, 미군과 같은 경우는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모르게 되다 보니까 총독부 세력들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친일파 척결이 지연되거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의 굉장히 중요한데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세 가지 결정들을 내걸게 되죠. 임시정부 수립, 신탁통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게 한반도 내에서 찬탁이냐 반탁이냐 논쟁들을 대거 끌고 오게 돼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가겠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반도에 두 개 정부 세울 거냐, 하나의 통일된 정부 수립할 거냐, 뭐 그 논의들인데 대강 순서를 무시하고 정리를 해보면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승만과 유엔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남방만이라도 정부와 같은 회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꺼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체는 미국이죠, 미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남쪽의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합법적인 회의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회의체에 한반도 문제를 이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엔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한반도 남쪽을 보호하기 위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방향대로 전개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이승만과 유엔의 입장대로 그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뭐 힘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민족 이념을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 만들어주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도 결국 가라앉게 되겠고요. 자, 김구와 그 이후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구와 같은 경우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 통일정부 수립 자체가 잘 되지 않게 되고 김규식과 같은 경우 나중에 6.25 전쟁 터지게 되면서 납치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활동 자체가 거의 침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자,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주도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4.3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또 이것의 연장선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가 아니다. 그들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뭐랄까 뭐 회유나 그런 선동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국군 내에서 좌파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서 뭔가 국가 내란 사태처럼 뭔가 흘러가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엔 좀 한계가 있겠고 다만 이들의 활동들은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운동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독 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에서 이제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재헌선거, 50총선거가 결국 치러졌고요. 처음에 198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에 의해서 간접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구성이 되겠고요. 이렇게 적혔죠. 간선제라고 적어보면 되겠죠. 자, 또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제헌 헌법에 따라서 친일파 청산과 뭐 일명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일들을 국정 과제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일파 청산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가 소극적이거나 반민특위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잘 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농지 개혁과 같은 경우도 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땅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개혁이 지연되거나 결국 돈이 없으면 땅을 갖기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도 동반하고 있는 게 농지 개혁이다. 뭐 추가적으로 뭐 한계점 또 이야기해 본다면 농지라고 하는 정말 농사지을 땅만 개혁의 대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북한 정부의 초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남한과 같은 경우는 정부 수립 이후에 땅을 분배시켜주고 있는데, 북한과 같은 경우는 정부 수립 전에 이미 땅을 나눠주고 정부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면적상에서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삼정보냐, 오정보냐, 그리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 유교 전쟁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38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많았고, 뭐 남쪽 지역의 뭐 좌익, 뭐 빨치산의 활동이나, 자, 지금 이제 북한이 전쟁을 이제 소련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의 일부는 알 수는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방위할 태평양 그 라인이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이 군대를 끌고 내려올 수도 있었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전개 과정 크게 네 가지를 봤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오는 거, 우리 낙동강 방어선으로 쫓기게 되고요. 자, 쫓기게 되는 뭔가 위기의 상황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 주로 당시에는 동해안으로 상륙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서쪽으로 상륙을 감행함으로써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리게 되겠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자, 그러자, 자, 쫓겨난 북한군이 만주 지역으로 이제 후퇴했었는데, 네,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규모 후퇴 작전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자, 그 이후에 38선 인근에서 교착하면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게 유교 전쟁의 일반적인 전개 과정이다. 더 복잡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 두자라고 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많은 생산 시설이 파괴되고 이산 가족 및 남북의 적대 감정이 고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분단을 이용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더라? 독재를 펼쳐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후 남북 전치 6.25 전쟁 이후의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일부 경제적 상황들을 조금 더 언급을 해 본다면요. 자, 이승만 정부는 자, 전쟁 중에도 헌법을 고치면서 장기 독재의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국민들 지켜주면 좋겠죠. 근데 장기 독재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지켜지고 있진 않더라. 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면서 대통령 하고 있겠고,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삼선 제한을 폐지시켜버리면서 장기 독재 하고 있고요. 자,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이 됐던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해 버리겠고요. 자, 전후에 미국인의 지원 아래에 뭡니까? 밀가루, 면화, 설탕을 가공하면서 가공 산업이 발달되었고요. 대신 농촌 경제 박살나고 중화공업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자, 또한 미국으로부터
뭐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농산물 받은 대가로 돈을 갖게 되었지만 그 돈이 결국 미국의 산업 혹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데 쓰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북한도 마찬가지 전쟁 이후에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구축화하고 있겠고요.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뭐 집단 농장 체제나 생산력을 증강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겠는데 그것이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처럼 너네도 천리를 가는 말처럼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은 전쟁,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독재, 경제적으로는 전후 복구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시험 범위의 대강들을 요약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강 다뤄봤고요. 여러분 학습지 한 장짜리 그 요약 자리도 잘 보시고 영상도 반복해서 보고 뭐 맨날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같은 대답을 해 드리는데요. 교과서 읽고 교재 읽고 뭐 문제집 풀어보고 이렇게 세 번 정도만 돌려도 웬만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대신 공부하는 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휴가 깁니다. 10월 초에 연휴들, 뭐 국군의 날이든, 뭐 개천절이든 빨간 날 좀 있겠는데요. 자,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시고 빨간 날 이용해서 쭉쭉쭉 훑어보고 반복적으로 보면 한국사 여러분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맞을 수 있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안녕.